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은 생방송에 거의 시청자가 없긴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해 봐요. 제가 우선은 제가 말하는 이 어투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러이러해요, 저러저러해요 라고 요체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위아래 상관없이 이렇게 요체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은 급변해가지고 유교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1392년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불교를 타파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유교의 통치 이념은 사실 그 자체로는 그 본질, 중심 사상을 살펴보면 좋아요. 어떤 의식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그냥 막 중구난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례나 어떤 형식, 의식을 어떤 법도와 절차를 갖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부분도 멋있어요. 보면은 멋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이제 환영 의식을 할 때에 그 전통 복장을 한 군인들이 옛날식으로 조선시대식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굉장히 멋있고 절도 있었어요. 유교적인 이념이 변질이 되는데 왜 변질이 되냐면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 변질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사부 일체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라고 해요. 부모는 같은 급이다. 한 몸이다. 자, 그러면 선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까지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군사부 일체라는 어떤 관념 또는 의식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인간이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살죠. 키운다기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 중학생만 되면은요. 부모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 부모를 무시하니? 나를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더 다투고 관계가 악화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근데 이런 어떤 군사부 일체의 의식 또는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우대를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게 언어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현재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이 경어체를 써야 되거든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고 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경어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선시대 유교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서 이런 언어 습관의 변화가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봐요. 근데,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해야 되는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꼰대 사상이죠. 꼰대 생각.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옳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다. 하수다. 네가 아무리 지식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경어체, 존경하는 말, 경어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의견은 별거 아니야. 내 의견이 더 권위가 있고 맞아. 이런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해요. 그래서 아랫사람 또는 나이가 적은 사람 또는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반말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나 의식을 반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적인 충돌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반말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주 너 나한테 경어체를 써야 되는 주제에 왜 나한테 따지냐? 정당한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형성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각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어떤 뜻, 의지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의 존재예요. 지적인 존재고, 또 감정적인 존재고, 또 의지를 갖는 의지의 존재예요. 근데 지정의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말을 하고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존중하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기가 참 어려워요. 형성이 돼도 결국에는 수직적으로 형성이 돼요. 수직적이라는 것은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아래 주적인 자리에 있고 그 사람 밑에 종적인 자리에 누군가 놓게 만드는 거죠. 대화가요,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이 대화가 없어요. 없는 민족이기도. 제가 러시아에서 2년 8개월, 미국에서 3년 6개월 살았어요. 근데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해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일단 얘기하는 것은 활발해요. 자유롭게 해요. 그 이유가 언어상의 문제가 제약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화를 시작해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친구 사이가 아니고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공적인 토론을 하는 국회나 청문회 또는 이제 국가기관 같은 데서 회의하거나 그럴 때에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면 막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말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화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제 예의 논쟁으로 바뀌어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한테 반말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요, 이제 점점 더 시대가 바뀌고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항상 요체를 쓰려고 해요.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런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요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2014년, 5년 그 정도 때부터 이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야, 나라도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요체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제 가족이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페이스타임, 이제 애플 디바이스, 애플 기기로는 페이스타임을 사용하고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제 사용하죠. 카카오톡 요즘에 이제 음성과 비디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스카이프를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요자를 쓰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멀다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뭐 딴 사람처럼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은 또 쉬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주 제 입에 익은 그런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제가 죽을 때까지는 가능한 요체를 쓰려고 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제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가서 이 6살짜리 한국 나이로 6살짜리 꼬마애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비행기 접어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 접어서 같이 놀면서 이제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또 공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룡을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잘 통해요, 공룡이랑. 근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공룡 봤어요?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우리 다니엘은 저기 뭐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뭐 이상해요 이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런 그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부모와 자식이 유교적인 관념, 이 윤리관이나 의식 속의 세계에서는요. 수직적이 돼요.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기 쉬워요.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데 이 갈등과 다툼 이후에 해소가 잘 안 돼요. 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인격체고 인격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격 대 인격의 존재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이 꽤나 소유적인 관계, 소속, 소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부모가 존중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 아직 자식이 어떤 결정을 하지만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부모가 지도해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경향이 크죠. 그러면 자식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부모가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구나.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의 관계가 조금씩 깨져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요. 시도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차가운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여러분 혹시 이제 VOD를 보시는 분들에게라도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이제 가능하면
서로 요체, 친구 사이에도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직 친구들끼리 이래요 저래요 이런 어떤 그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가능하면 요체를 써서 서로가 서로 존중한다.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할지라도 요체를 쓴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화한다. 이런 이제 생각과 태도를 갖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요라는 어떤 말을 쓰고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해요. 뭐 글로 쓸 때도 저는 요체로 써요. 가능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누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우선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반말을 하게 되면 평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반말인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이 돼요.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수직 관계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존중하는 말로 아래에서 위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이제 그 요체 지금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친근해져요. 공식적인 포멀한 그 관계보다는 인포멀한 느낌을 조금 더 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 또는 이제 기록하는 어떤 책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그런 요라고 하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잠시만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성격이 아니어서 말 많이 뭐 어느 자리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도 말은 자유롭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제 목소리가 제 성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 2시간 넘게 했더니 목이 많이 아프고 좀 잠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타고나나 아니면 하다 보면은 개발이 되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방송하는 목소리가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목소리. 근데 제가 아직은 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요. 우선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 국회 청문회 비준동의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오늘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 비준동의안 처리를 이제 다음 주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논의해보자 이렇게 조금은 연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 대표, 그 정당 대표가 누가 갈 것이냐.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못 가겠다.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은 가겠다. 그래서 나뉘었죠. 나뉘어서 이제, 아마 이제 남북 그 대화 국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서는 뭐 사람들 기존에 발표하고 또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이제 이 비준 동의안 민주당은 찬성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명시적으로 반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제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그 비준이 아니라 국회의 비준이라면은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준 동의안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거죠. 잠깐만요.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폭 대통령 누구 뽑았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그 선거에 참여했을 때의 대통령은 제가 뽑은 대통령은 다 됐네요.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 제가 처음 선거에 참여한 게 김대중 대통령 뽑을 때, 그 다음에 참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한국에 그렇죠. 내가 선거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았고, 그래서 선거에 참여 못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원하시는 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나가셔도 되고, 그,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념 성향하고, 이제, 다르면,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서로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어떤 경향성 있는 사람을 이제 찾거든요. 그래서 제 성향이 여기에 얘기했듯이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딱 하나로 정해 있진 않아요. 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사람은 지금 물론 이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쩌면 그렇게 실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이 자기가 하는 실수가 이런 부분은 있죠. 이제 그 시대의 상황,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공통적인 수준의 그 의식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식 수준을 유지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하잖아요. 그 징벌에 대해서는
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와가지고 홍어였네요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놔서 자, 이런 지역 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다루어질 이야기들은 나중에 누군가 질문하면 할 거고, 뭐 지역 감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각자 자기 수준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학자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느낌상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거는 분명해요. 홍어냐, 문디냐, 문디냐. 이런 어떤 이제 비속어를 사용해서 이제 나와 다르다 또는 나와 유사하다. 이렇게 사람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요. 왜냐하면 오늘 세상은 다 틀렸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의식 세계가, 의식 수준이 굉장히 초보적인, 아직 성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의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틀릴 수가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또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100% 옳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론을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론의 기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고 방식. 사실은 이제 나치의 그 히틀러의 나치 체제와 같은 또는 공산주의 중에서도 이제 북한 어떤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견제 세력들이 있었어요. 물론 스탈린 시대는 조금 달랐죠. 스탈린 시대는 또 아주 지금 북한이나 마찬가지죠. 공포 정치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가 아니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 그냥 틀린 정도도 아니고 너는 제거돼야 된다. 이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홍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면 너는 다 틀렸어.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고. 당신은 문디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면 당신이 다 틀렸어.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다양한 견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사고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써놓기는 저도 이제 편파적이다. 중립적인 편파라고 써놨는데 세상에 중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중립이라는 개념이 중용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랬거든요. 딱 한 가지.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빛의 속도다. 1km에 30만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 29만 9,984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 30만 킬로 정도의 그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빛은 확실하게 고정된 수치다. 절대적이다. 빛이 절대고
그 시간과 공간이 길어지고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중립방송이다, 중립적인 편파 방송,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표현을 쓰긴 썼는데 어찌됐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제 내 의견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중립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중립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에도 써놓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판문점 비준 동의안은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비준 동의안 처리하자고 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 결의안 정도만 하고 나중에 미국하고 북한과의 대화 수준을 봐서 누구죠?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여야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무슨 정쟁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계의 이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서 처리가 되면 이제 바람직하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 자체 이후에 논의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대화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자기들 비핵화하는 데 관련해서는 남한하고는 그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안 해요. 남한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니다. 적어도 이제 군사 문제,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을 했긴 했지만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미국하고 대화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제 북미 간 대화 속에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조치가 나올 때에 판문점 선언도 유효해지거든요. 근데 판문점 선언이 실제 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비준 동의안부터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북한에서도 항의를 받고 미국에서도 항의를 받는 사태가 생긴다 이거죠. 북한하고 미국이 아주 대화가 술술 잘 풀려서 비핵화 조치하고 체제 보장안이 맞교환이 돼서 완전한 비핵화가 될 그런 가능성, 쉽지 않은 가능성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문점 선언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어떤 이제 이 절차인 비준 동의안으로 상정해서 처리해보자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높다. 북한이 우리를 비핵화, 핵무기 관련돼서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북한의 관심은 우리가 경제 협력이죠. 교류나 이 경제 협력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미 간 대화가 깨졌다. 굉장히 이제 한반도에 그 위기가 오겠죠. 오기는 오겠지만 어찌됐건 깨졌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까지 처리해놓고 왜 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핵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책임을 미국에게 미룰 수 있어요. 비핵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우리 민족끼리 합의해놓고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비핵화 실질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끼리끼리 뭐하냐.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굳이 빨리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가 아직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신뢰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뭐 가장 큰 문제는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북한의 경제 협력을 하고자 해도 지금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그 번연이 살아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서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어느 정도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 정도에서 시작하면 정도라고 밝힌다면 그때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제 먼저 결의안으로 처리를 하고 비준 동의안은 향후에 처리하자 하는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에서 구구절 열병식을 이제 통해서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에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이번 70주년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히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진핑도 초청을 했고요.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미국 대표도 아마 초청을 했을 거예요. 남한도 포함해서.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4차 방문을 앞두고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잠정 중단된 상태죠. 이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도 북한에 가고자 했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중국이 지금 북한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돕고 있다. 이렇게 이 중국을 지목을 하니까 중국의 운신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다가는 나중에 북미 관계에 어떤 잡음이나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중국이 뒤집었을 가능성도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커져서 방문을 포기하고 서열 3인 리잔수와 또 다른 이 국무위원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 리잔수하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치켜 올린 사진이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구구절을 앞두고서 이제 북한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이제 의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견제해서 지금은 조금 그만큼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없게 됐고, 그러나 김정은은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 위협적인 어떤 언사나 또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도에 이제 보도된 대로 ICBM 미사일을 이제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도 사실은 폐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이제 탑재해서 이게 무기로 사용되면 이거는 미국의 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틀림없이 이 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요즘 트럼프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트럼프 본인은 이제 거짓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제 이 트럼프하고 회의를 할 때에 왜 한반도에다가 $1 빌리언짜리 무기 사드를 말하는 거죠.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무슨 당신 말은 7초 만에 북한 미사일을 확인해서 이제 미국 본토에 오기 전에 한반도 인근에서 이제 이 격추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일본 영토 영해 내에서 격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7초 정도의 이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을 거기 적용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했는데 남한에 배치했는데 왜 그러냐? 15분 동안 날아오는데 미사일이 북한에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15분 동안 날아오는데 14분 정도에 갖다가 때려서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7초에 탐지한다는 사드를 남한에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티스 장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면전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그럴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어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트럼프가 이 초등학교 이제 5th grade, 6th grade, 5, 6th grade 이 학생 같다. 만약에 미사일이 본토까지 오게 되면 설사 거기서 이제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을 통해서 격추시킨다 할지라도 미국 영토나 영해가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서 미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다. 특히 하와이나 알래스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직접적인 타겟인데 타겟 지점이 되는데 이쪽 지역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에서 7초 만에 탐지해서 추적한 다음에 이제 뭐 ICBM도 몇 분 동안 이제 초기 속도는 이제 빠르지 않으니까 초기 속도의 속도가 이제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가능하면 발사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격추시켜야지 효과도 높고 뭐 미사일을 따라가는 건데 격추한다고 해도 이제 이 큰 미사일을 작은 미사일이 가서 쫓아가는데 속도가 낮을 때 더 명중률이 높겠죠. 근데 이미 최고 속도를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외부 탄도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14분이 지난 후에 이 격추를 하게 되면 위험도도 높다. 격추 가능성도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북한의 ICBM을 폐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비핵화 과정에서 ICBM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트랙으로 이제 가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크게 다양하게 너무 깊게 상세하게 보면 답이 없지만 핵무기 100개면 100개. 그다음에 핵시설, 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핵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시설들. 그다음에 핵물질.
그러니까 핵 시설에는 핵 물질을 이렇게 뽑아내는 시설들이 많죠. 그것을 또 가공하고 보관하고 하는 시설들을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핵 물질, 이미 이제 확보된 핵 물질을 다 폐기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사일 문제까지 더하게 되면 서로 굉장히 계산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미사일은 우리 지금도 상업용 미사일은 거래가 되죠.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제 나로호 그 발사할 때 러시아제 미사일을 사다가 발사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이나 이해 당사자 국가가 사주는 거예요. 사서 폐기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쓰든지. 그래서 이제 북한 미사일을 ICBM은 사주는 걸로 상업 이제 커머셜 프라이스로 사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핵화하고 직접 이제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면 이 ICBM이 이제 핵 탄두를 장착하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니까요. 근데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래되는 가격에 북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도 개발하느라고 수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제 미사일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폐기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돈을 줘야죠. 그동안 연구해서 그 시설도 만들고 연구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재료나 이런 실험도 많이 했는데 그거 폐기하라 그러면은 저 같아도 그 폐기 안 해요. 그냥 너 폐기해라 하면은 안 해요. 근데 네가 뭐 5천억이 들었으면 5천억 들었냐? 내가 6천억 줄게. 그러면 내가 폐기해요. 이런 식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미사일은 별도의 트랙으로 비핵화가 진행이 돼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함께 가능하면 동시에 해야죠. 미사일도 동시에 상업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추어서 미사일을 구매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사일 관련 협정,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관련 협정이 있어요. 우리도 미사일 ICBM 개발하기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국과의 이 협약 때문에, 협정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 제한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약을 두는 게 좋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 신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쪽의 균형이 너무 치우쳐서 기울어지면 이 불안해하는 쪽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균형점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을 이제 전시하지 않고 또 열병식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 그것은 분명하게 이제 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열병식 할 때도 무력보다는 콘서트나 매스 게임이나 이런 어떤 이제 이 소프트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구구절 경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해 한다. 북한의 의도를 인정한다. 저는 또 그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이다. 이 밥 우드워드의 책이나 또는 익명의 고위 관리의 이 그 기고문을 읽어보면 트럼프 이거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북한 김정은을 다루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이 극히 정상이면서 상당히 단수가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흥분할 때 흥분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적에 보면은 뭐, 예? 열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김정은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 벌써 한 대, 예? 쥐어 박아야 되는데, 이 김정은은 내 좋은 친구다. 아직도 실리를 잃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나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합의가 벌써 돼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추측일 뿐인데, 예. 아니면 이제 이 언론에서, 특히 서방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그야말로 왜곡되고, 예? 이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그 두 지도자 사이에, 예, 그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수영님. 예, 오셨네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 VOD로, 예, 예, 저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사실 뭐 정치 쪽이나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예, 근데 국제 쪽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자주 보고 이제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굳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한쪽에서는 망치 부인이 너무 좀 불편하게 이렇게 한두 번, 두 번 들었는데 조금 불편했고, 또 유튜브에서는 이제 우파 무슨 대한애국당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또 이게 귀가 너무 아프고,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이 하고 또 나이 든 분들도 이 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욕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면 뭐 중립적인 어떤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중립이지 객관적으로 중립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극단, 이렇게 이제 너무 극에 치우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이의 가운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가운데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제 우선은 다음 주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있고, 거기에 정당 대표도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과 이제 민주평화당 쪽은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정치 측면에서는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거기 보면 해피 바이킹이에요. 저기가 아이디가. 그러니까 바이킹 국가가 이제 바이킹을 선조로 하는 나라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 네 나라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나라 핀란드가 끼어 있는데, 여기는 바이킹은 아니지만 바이킹하고 아주 이제 친밀하게 연계돼 있고, 이 핀란드까지 포함하면 5나라. 이 나라들이 유엔에서 매년 초에 그 조사하는 세계 행복국가 탑 10 리스트에 꼭 들어가요. 탑 10에는 이 나라들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특히 정치나 이 선진국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방송을 할 때 보면 스웨덴이나 이 덴마크 사례를 많이 참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책도 보고,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예, 그랬더니, 야,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예, 한 50년 후에는 한국도 저렇게 좀 살아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머린 하비스트라는 노르웨이 세계 최고의 수산 회사입니다. 연어 가공과 그 가공 산업으로 으뜸이죠. 예, 저 노르웨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은 2016년에 이제 노르웨이에 가려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제 와이프가 그때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려고 애플리케이션도 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결국에는 뭐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막혔죠. 노르웨이 최고의 수산 회사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한데 노르웨이 고등어, 연어 아주 대량 생산하죠. 그 나라 사람들은 1인당 생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큰 배를 끌고 가는데 큰 배 몇 명 안 타요. 원양 어선도 아니고 북해 쪽이니까 대서양 북쪽, 북해도 쪽에서 이제 고등어 잡이 또는 대구, 명태잡이를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끌어올리더라고요. 큰 배를 다 기계로 해서. 근데 사람이 거기 많이 타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배 안에서 가공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안에서 바로 세척하고 분해하고 캔으로 만들 거는 캔으로 만들고 냉동할 거는 냉동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는데 한국에도 이제 지금 한국 고등어 거의 노르웨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어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산 많고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인구는 노르웨이가 천만이 안 돼요. 노르웨이가 제가 알기로 한 6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산성, 예.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어 잡이를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먼 바다로 가야 되더라고요. 배를 타고 이틀을 가더라고요. 이틀을 가서 이제 고등어 잡이를 하는데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한 8대 10대 정도 가요. 그래서 큰 배로 양쪽에서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몰아가지고 이제 가둔 다음에 그거를 퍼내는 배. 그러니까 두세 대 정도가 이 그물을 끌고, 그 다음에 퍼내는 배가 하나 있고, 퍼내는 그 고등어를 또 바로 상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어업 쪽에 잘 아시나 봐요. 봉수망.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퍼내가지고 다른 운반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제주도 쪽에 와서 제주도인지 아니면 남해안인지 와가지고 그거를 가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이제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배도 여러 개 필요하고 근데 노르웨이 배는요 배 한 대가 이제 엄청 크죠. 배 한 대가 꽁무니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쫙 싣고 둘둘둘둘 말아서 쫙 펴놓고 기다렸다가 거기 그 그물을 끌어들이면 그 안에 양 팔딱팔딱 엄청나게 많은 고등어가 잡혀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배 안쪽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배 안쪽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가공하는 사람. 우리는 다 나눠져 있는데 가공하는 사람은 이제 육지에서 그 고등어를 또 배에서 왔으니까 배에서 온 것을 또 퍼가지고 옮겨 실은 다음에 가공 공장까지 가서 가공 공장에서 이제 가공한 다음에 유통을 시키는데 노르웨이는 배에서 다 해결해. 배에서 다 가공까지 끝내가지고 항구에 돌아와서 거기서 육지로 보낼 거 육지로 이제 유통을 시키고 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보낼 거는 또 배에다 실어가지고 보내고
수출할 것들, 예,